틈새에서 스쳐 지나는 바람 같은 시간들. 현경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가사를 아주 길게 붙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스네트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가사를 선생님이 진짜 길게 붙였어요. 네, 진짜 어느 한 부분 막 안 와닿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강의 준비하다가 밤에 완전히 필 받아가지고 막 일기장에다도 옮겨 쓰고 공지사항에도 막 이만큼씩 막 공지사항마다 다 붙여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여기 나오나요? 예.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에도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어리석지 않은 두 눈을 갖게 되고 항상 따뜻한 두 손을 가지길, 오름과 그름 앞에서 흔들림 없는 정의로운 내가 되길. 이 부분 너무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마다 일기장에 막 도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노래 추천해준 2012년 2월 7일 이 노래 추천해준 현경 학생에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호남민주정치 3페이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숙제 드린 거 3페이지 끝 부분하고 전자민주주의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 먼저 보고 그리고 한 판으로 개념 정리 또 하고 그러도록 할게요.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국민투표에 관한 선지들 그리고 모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09년 4월 제시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에 우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이 중요한 정책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투표는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계속 믿고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그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다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제를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 놓고 국민한테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나를 지지할 것인지 아닐지를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권력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국민투표제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볼게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된다. 국민투표를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이미 신임, 선출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물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국민투표 제도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역사적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셨잖아요. 반대하셨잖아요.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쓰여야죠. 다음, 국민투표가 개정헌법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에는 조금 제시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시문 내에서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을 아주 나쁘게 개정을 해놓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서 국민들이 찬성이 많으니까 이 헌법은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 이러한 개정 헌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역시 악용된 것. 이 선지는 선생님이 지워서 여러분에게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제시문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정리하고픈 것은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했고요. 민주적인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사례에 해당한다. 위에랑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이 정말 민주적 제도잖아요. 직접 민주정치의 한 그런 방안, 제도가 되는데 이것들을 악용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만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하나의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고요.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자민주주의입니다. 전자민주주의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매체,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이 되고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전자투표 또는 웹상의 자유토론, 전자정보 시스템 어떤 것이든 다 통틀어서 전자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참여가 잘 된다는 것. 참여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 이게 장점이 있죠. 참여의 기회 확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밤에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회사에서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거. 비용이 절감되죠. 여러 의견을, 요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쌍방향 의사소통. 예전에는 어찌 보면 이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일방향 그런 이렇게 의사 전달이었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 웹상에서는 국민들이 막 다양한 의견을 올려보내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죠. 그래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장점이 된다라는 말도 자주 쓰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에 따라서 정치 과정이 투명하게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단점은요. 정책 결정에 혼란이 발생하죠.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막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좀 결정이 효율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정보 접근의 격차가 있죠. 실제로 이 웹상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는 연령별로, 세대가 연령이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정보 격차 문제, 대표성 논란, 불평등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조작이나 여론 조작, 그에 따른 어리석은 다수가 휩쓸려가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들 단점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전자민주주의. 첫 번째,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국민의 참정권 확대로 인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약화된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맞는 게 없어요.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참정권이 확대된다? 이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민주주의 오면서 보통선거 달성했고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민주주의 때문에 참정권이 모든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한 전자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까요?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은 민주정치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아니죠. 또한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은 국민의사가 과도한 표출로 인해 정치 권력 획득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물론 전자민주주의 발달로 인해서 국민의사가 더 많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표출이 되죠. 쉬워졌으니까 표출하기가. 그러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되나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니까 사람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여론을 수렴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약화될까요? 아니죠. 다음, 전자민주주의는 일부의 과다 의사 표출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 자, 보세요. 위에 아래 똑같은 선지입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관객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관객민주주의는 어디에 문제점이었냐면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간접민주정치에서 대표가 실패하고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무관심해요. 주인이 되어야 할 시민들은 관객에 머물러요. 관객민주주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간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혼합, 전자, 그리고 지방자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대안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전자민주주의 발달해가지고 어떤 정책 의제 선정 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다. 다양화되겠죠. 그렇죠. 정책 의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의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통로가 정말 많아질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전자민주주의 발달하니까 뭐 SNS 서비스, 뭐 인터넷 토론 광장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양해지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은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국민의 정책 결정, 쌍방향 의사소통,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맞네요. 완전히 맞는 말들.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은 정치 주체 간의 쌍방향 또 나왔습니다. 맞죠? 다음,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대면 정치의 비중 강화로 정치의 역동성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죠? 어디? 이거. 대면, 얼굴을 맞대요. 전자민주 정치는 정보통신 매체, 특히나 인터넷 같은 것을 매개로 합니다.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합의적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정치가 안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물음표예요. 따라서 틀리다라고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전자민주 정치의 발달로 사람들이 토론, 토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정치가 안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자민주 정치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많은 자기의 의사를 막 표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실 자신의 그런 의사 표출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표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 표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안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은 보세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보세요. 정기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기 정기적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거는 정기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한 부분들 해서 민주정치의 형태, 직접, 간접, 혼합, 전자, 그리고 지방자치 관련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정부 형태입니다. 정부 형태인데 바로 착!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정부 형태입니다. 또 한 판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한 판으로 만들면서요. 진짜 신경을 쓴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질문을 막상 정부 형태 개념 강의 듣고 그럴 때 와 대통령제가 저래? 의원내각제가 저렇구나. 이원 집정부제고 우리나라는 이렇네? 라고 해서 들을 때 다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막 헷갈리더라는 거죠. 그 헷갈리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원 집정부제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마구 막 헷갈린다라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판으로 정리하면서 이 헷갈리는 것을 싸그리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에서 바로 이 정부 형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05죠? 05. 우리 교재 05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에서 정부 형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부 형태에 여러분 하겠습니다. 의원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하죠. 네. 의원 내각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개를 절묘하게 합친 것이 바로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판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을 모조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익숙할 정도로 여러분이 잘 그려내셔야 됩니다. 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의원 내각제는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내각 행정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의원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면 의회 구성원을 뽑아주면 여기에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대통령제는 여러분 진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의회도 뽑아주고 행정부도 뽑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표시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자, 보세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대통령제와 구분되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되는 화살표를 찾으세요. 이건 여러분 공통점입니다. 국민이 의회를 선출한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의원 내각제는 바로 이 부분. 의회가 내각을 뽑는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게 나와 있으면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는 보세요. 두 개의 으뜸인 원이 집권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두 개의 으뜸이 집권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행정부, 여기가 의회, 여기 국민입니다. 의원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이원 집정부제건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원 집정부제는 이거랑 이거를 합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게 있으면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행정부를 반으로 쪼개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주고 그리고 의회에서 총리를 뽑아줘서 이 행정부 안에 두 개의 으뜸이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보세요. 이거 세 개 구분은 확실합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를 잘 보세요. 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막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있어서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개 가운데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여기서 여기 화살표가 없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이원 집정부제냐고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으니까 이원 집정부제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 뭐냐? 이 화살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없어요. 이것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할 때 총리가 오죠. 화살표는 없으면서 총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머. 화살표는 없으면서 총리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화살표가 없어요. 이 화살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불린다는 거죠. 가장 큰 특징들이 바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말 확실히 구분되셨죠? 네. 여기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조금 이따가 몇 가지 더 쓸게요. 일단 총리가 있다라는 것. 이 총리는 이렇게 화살표에서 나온 총리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원 집정부제 아니라는 것. 대통령제라는 것. 여기는 두 개 다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원 집정부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라는 것.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부터 볼게요.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면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면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죠. 이 화살표입니다. 따라서 둘이 되게 친해요. 권력 융합형입니다. 권력 융합형. 권력 융합형입니다. 이 권력 융합형에 따른 특징들이 쭉 있죠. 써볼게요. 권력 융합형이기 때문에 얘랑 되게 친하니까 능률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해요. 굉장히 능률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다른 말로 쓰면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된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렇죠? 둘이 친합니다. 둘이 친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각의 동료, 강요, 장관. 네. 강요이면서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의회에서 내각을 만들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여기 와서 강요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건 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친하기 때문에 의회만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보세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둘이 친하니까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회가 제출하는 거 우리 행정부도 좀 제출해볼까? 친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바로 그게 있죠. 법률안 제출권. 행정부에. 우리나라 분명히 대통령제입니다. 왜? 이거 화살표 없어요? 요거 있으니까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가 기본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다고요. 지금 봤다시피 의원 내각제에만 있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리 법률안 제출권 지금 2개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장단점을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모르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모르는 학생 없죠? 진짜 뭐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 한 대통령 쫓겨날 일 없어요. 임기가 쫙 보장됩니다. 그런데 총리, 여기 내각 구성 총리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잘못하면 바로 끝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끝.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은 자꾸 바뀌니까 전국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단독 내각과 연립 내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내각의 뜻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혼자 가가지고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얘기구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의회는 정말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가장 덩치가 큰 정당이 가서 구성하는 게 맞죠. 덩치가 큰 정당이란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됩니다. 가장 큰 정당이 딱 단독으로 가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럼 보시면 행정부도 이 빗금친 정당, 의회도 이 빗금친 정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내각은 볼게요, 여러분. 연립내각은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정당, 이런 정당, 이런 정당, 이런 정당. 정당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럼 누가 가서 구성하나? 힘을 합쳐야죠. 힘을 합쳐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 개 정당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과반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이때는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가서는 구성을 못하니까 나머지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연립내각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아일랜드 예를 들었는데 여기 내각 구성에 참여한 여기 하나의 정당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과반수가 안 되죠. 나머지 둘로 안 되죠. 내각이 깨져요. 의회도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전국이 불안정해요.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연립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하나 안 썼는데요. 요 사이에다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싫어하죠.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의회와 내각의 내각을 이쪽에 써야 되겠네요. 내각과 의회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해산권이 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불신임할 수 있는 건 서로 융합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세요. 융합형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분립형이라고 해봅시다. 권력 분립형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의회 행정부 못 믿겠어요. 너네를 불신임하겠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 엄격한 분립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부는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불신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분립형이기 때문에 불신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 융합해서 이렇게 친하다면서 왜 불신임이 있어요? 융합해서 친하니까 불신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 내가 너를 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불신임권이 있고요. 의회만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견제,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해산권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 내각제. 그럼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보면 행정부는 분립형이에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법률안 거부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부만 견제하는 요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입법부도 있어요. 입법부는 뭐냐면 바로 탄핵 또는 각종 동의 승인권. 행정부가 하는 일에 뭔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동의하고 승인해주고 이런 거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미 FTA 체결했을 때 행정부가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의회, 미국 대통령제, 미국의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대한민국의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파병한다라고 하면 행정부가 해외 파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회 동의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대통령제는 여기는 임기 보장이 안 됐었죠? 여기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보면 전국은 안정적이에요. 있는 동안은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미약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별표로 할까요? 다 별표니까 여, 소, 야, 대가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당의 의미는 뭐냐면 여당의 의미는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라는 의미는 정치 권력을 잡은 정당. 보세요. 의회의 다수당이 여기 와서 정치 권력을 잡습니다. 여기서도 연립을 했지만 큰 다수가 여기 와서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을 잡은 여당은 여기 정치 권력을 잡은 여기 여당은 총리를 배출한 여당은 정치 권력을 잡은 정당은 늘 의회의 다수당이 됩니다. 의회에서 크죠?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가 못 잡은 데잖아요. 여기가 못 잡은 데, 여기 못 잡은 데는 야라고 부르고 소입니다. 소. 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대 야소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대 야소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는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큰 당이 여당이 된다. 여대 야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제에서는 여대 야소 물론 가능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 배출한 당. 네. 보세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A당.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A당. 그러면 A당, 여당이 크고 나머지 야당이 작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대 야소. 그런데 그 반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B당. 그런데 대통령의 소속 정당 B당이 조그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 소, 야, 대가 가능한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여소야대가 가능한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대통령 따로 뽑고 의회를 따로 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따로 뽑고 의회를 따로 뽑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이 늘 의회에서 큰 정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여당이 조그마고 야당이 커요. 행정부가 의회에서 조그마죠. 행정부를 배출한 그 정당이 의회에서 조그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볼게요. 행정부가 B당, 입법부 보면 A당이 더 크고 B당이 이래요.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여소야대예요. 그러면 둘 간의 대립이 정말 클 수가 있죠. 즉,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극단적 대립보다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커진다. 네. 이런 거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보세요. 입법부를 보니까 A당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A당에 맞는 법률안만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탁 넘겨요. 그러면 B당 출신의 이 대통령은 A당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해야 되겠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견제 가능. 뭘로? 네. 법률안 거부권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것이 권력 융합형 그리고 이게 권력 분립형이라는 것에서 전제에서 그 다음에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독내각, 연립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둘 다 모두 여대야소만 가능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니까 다수당은 늘 큰 당이니까 여는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수당의 횡포나 전국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뭐냐면 임기가 보장되는데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소야대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대, 야소도 나타납니다. 여기처럼 똑같이 나타나는데 여소야대가 대통령제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에서 비롯된 다시 말하면 행정부는 B당 출신, 입법부는 A당이 많을 때 충돌이 심하겠구나. 또 다수당의 횡포를 그런데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것이 있구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제예요. 이원, 두 개의 으뜸인 우두머리가 행정부를 나눠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분점이 권력. 나누는 것. 이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거정부다라는 것입니다. 동거정부.
뭐냐면 보세요. 총리는 의원 내각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의회 다수당 혹은 비당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A당을 뽑아줬어요. 그러면 다른 정당의 두 으뜸이 하나의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을 바로 동거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동거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이 둘이 들어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있죠? 그렇지만 이원집정부제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거정부는 좋은 점은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부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 누가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데 대립이 심해지면 대립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살표 때문이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가 존재하는 등에. 그리고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등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 있는 강요와 의원의 겸직.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또 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국무의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아니 의회에서 여기 있는 국무위원을 해임하래요. 해임을 건의한다는 건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물러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해임을 건의한다는 건 의원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바로 이겁니다. 불신임. 이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의원 내각제성 요소에 요소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없으므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판으로 정말 이 이상 안 나옵니다. 네,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지금 살펴봤고요. 확실하게 4개 구분하시고요.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정리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 정부 형태가 갖는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몇 페이지 되냐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부 형태가 갖는 위험 중에 하나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다. 여러분 지금은 위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 이것이 크다라고 하면 대통령제라는 것을 얼른 생각해내실 수 있어야 되죠. 보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두 기관이 모두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각각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과 의회라는 이 두 기관이 모두 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줬어. 나한테 왜 이래? 바로 그거죠. 각각 했다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제죠. 각각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었다라는 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여러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여당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의회에서 소수파가 된다. 여소. 그리고 그 반대당 야가 클 때 갈등이 커진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2010년 10월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원적인 권력 구조는 정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각각 선출받은 의회와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도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제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서로 구성을 해주고 연관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독립적입니다. 각각. 의회와 행정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마찰 가능성이 크죠. 갈등이 크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볼게요. 대통령제 2입니다. 보세요. 정책에 실패했을 때
새로운 지도력을 출현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유연하다라는 것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되죠?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의원 내각제에나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다음, 국가 원수가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을 갖는 것에 찬성한다.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 큰 정당에 대한 견제수단, 뭐죠, 여러분? 거부권이죠. 법률안 거부권이죠. 법률안 거부권 갖고 있죠? 맞습니다. 대통령제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수반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일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만 추가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입니다. 즉, 행정부의 행정부의 대장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큰 어른으로 행동해요. 즉,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보면 의원 내각제에서 보면요. 의원 내각제에서 보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보통 누가 되냐면 총리가 되고요. 국가 원수는 보통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이런 말 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전제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왕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인 권한을 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왕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입헌 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이 의원 내각제를 꾸려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없는 나라 가운데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럼 국가 원수 누구로 앉히지? 이럴 때 국가 원수는요, 대통령이 됩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예요. 독일을 보면 입헌 군주제가 아닙니다. 예? 군주가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 되게 헷갈리죠? 여기서도 대통령 있고 여기서도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 왜 의원 내각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통령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쫙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될 건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들.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에서 내각으로 가는 이 화살표. 대통령제의 특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 국민이 뽑지 않아요. 보통 의회가 선출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 화살표가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어도 대통령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의회가 선출해요. 보통 독일은 의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고 꼭 대통령제가 아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된다. 여러분 대통령제 여기 행정부 수반은 명목상 아니고요. 행정부 수반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네, 틀렸고요. 그다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두 개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여러분,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독일의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건 독일의 의원 내각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선출되어야지만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인 존재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하나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의회는 강요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의권 행사하는 거 맞아요. 다음 볼게요.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정부의 국회의원 제명, 정부의 국회 해상권이 대통령제에 있다. 없죠, 여러분. 왜요? 국회는 국민이 뽑아줬는데, 네, 여러분 대통령제에서 국회를 해산해버린다? 이거 없는 일입니다. 해상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그래서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죠. 다음 하나만 더 봐도 될까요? 예.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기준이 되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집권당. 그래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다수, 여는 늘 대가 됩니다. 어디에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대가 나타납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당 여당이 되는데 집권당이 반드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 차지했으니까 맞네요. 똑같이 이렇게 되지만 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가장 큰 특징, 여소, 야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대통령제가 좀 한 번 남았고요. 하나 남았고 의원 내각제 조금 해서 6페이지, 7페이지 내용들이 남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뭐 이거 하고 또 문제풀이 하면 딱 맞춰서 끝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예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